그래서 갓 이제 취업을 해서 개인회생 진행을 하시는 분들은 소득 평가를 좀 어떻게 진행을 하게 될까요? 그러면 요거 만약 이제 프리랜서나 이제 뭐 일용직 아르바이트 분들 같은 경우에 소득이 좀 적어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저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익상 김은천 변호사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그 자영업자분들의 개인회생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이제 소득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굉장히 좀 핫한 반응을 이끌어냈어요. 그래요? 핫했어요 정말? 아니, 핫했다고 하셔야죠. 뭐 어쨌든 핫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자영업자가 아닌 직장인 혹은 이제 프리랜서 근로자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해봤고 좀 어떻게 소득을 산정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직장 다니시고 계시고 근로소득자로서 개인회생 준비를 하시기 때문에 이 영상도 동일하게 잘 참고를 해주시고 핫한 반응을 이끌어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들어가 볼게요. 먼저 직장인분들 개인회생 할 때 월 평균 소득 계산은 어떻게 하게 되나요? 평균 소득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거기 이미 답이 있죠. 그렇죠. 평균을 낸다. 어떻게 내냐? 직전 연도 1년치 원천징수 영수증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거기에 세전 소득이 찍혀 있잖아요. 그렇죠. 1년 동안 총 세전으로 얼마 받았냐? 거기에서 4대 보험료를 1년 동안 납부한 내역이 있을 거니까 그걸 싹 뺍니다. 그리고 플러스로 세금도 냈겠죠. 세금도 싹 뺍니다. 그러면 1년치 총 세전소득에서 총 4대 보험 납부한 거, 총 세금 납부한 거를 빼면 이제 실수령액이 될 거고 그거를 12로 나누면 어쨌든 1년 평균 월 소득이 나오니까 그걸 기준으로 산정이 된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명절 수당, 뭐 성과급도 있고. 그럼 사실 이거는 직장인들 기준에서 봤을 때는 인식 자체는 이거 연봉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명절 수당이고 한 건데 이것도 다 반영을 해서 계산을 해야 되나요? 그렇죠. 아까 제가 1년 총 소득이라고 했잖아요. 1년 동안 총 세전으로 지급받은 금액이라고 했으니까 항상 저기 상담하거나 개인회생 사건을 진행할 때 법원과 저희와 그다음에 채무자분 사이에 괴리가 생기는 게 이 부분이에요. 그렇죠. 아니 저는 월급이 200만 원입니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렇죠. 보면 뭐 상여금 뭐 1,000만 원 1년에 뭐 성과급 아니면 뭐 인센티브 뭐 2천만 원 이렇게 받았는데 그거는 쏙 빼고 나한테 이제 기본급으로 월 찍혀 있는 금액만 갖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1년 동안 받은 모든 금액을 다 더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상여금이나 성과급, 뭐 초과 근로수당 이렇게 받은 금액들도 모두 다 더해서 합산을 하고 그걸 12로 나눈 금액이 이제 소득이다. 네, 이렇게 봐야겠죠. 다 포함해야 된다. 근데 요거는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거 내 그 월급이 그 정도가 아닌데 이상하다. 이거는 꼭 말씀을 많이 주시고요. 그럼 이런 경우도 요즘에 사실 투잡 많이 하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낮에는 이제 직장 가셨다가 밤에는 이제 뭐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경우도 있고, 뭐 혹은 이제 기타 이제 요즘엔 또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한 어떤 부수입도 많으니까 이런 것도 그냥 뭐 수익의 직관적으로는 다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다 반영해야 되나요? 뭐 당연하죠. 어쨌든 그 원천징수 영수증만 떼면 어쨌든 그렇죠. 그 특정 직장에서의 소득만 나오지만 결국엔 뭐 이제 뭐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제 뭐 소득금액 증명원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떼면은 사실은 이제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이라든지 뭐 프리랜서 소득 같은 자료들도 이제 다 나올 수밖에 없고 플러스로 나는 이제 뭐 본인의 계좌 내역을 조회하면 또 그 계좌 내역 안에도 이렇게 부수입으로 이제 소득이 찍힌 내역들이 또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했을 때 결국에는 직장 이외에 별도의 투잡이나 쓰리잡을 통해서도 받는 소득이 이렇게 드러나 있다면 그건 역시도 당연히 소득이 합산되어야 된다. 합산돼서 진행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기 변호사님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쨌든 그러면은 다 넣어야 된다. 1년씩 번 거 다 넣어서 평균을 해라. 뺄 수 없다. 근데 저 1년이 안 되는데요? 근무한 지가? 지금 근무한 지 지금 한 2달밖에 안 됐어요. 지금 평균을 낼 수가 지금 없고 뭐 상여 뭐 상여 저도 받으면 좋겠는데 뭐 상여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갓 이제 취업을 해서 개인회생 진행을 하시는 분들은 소득 평가를 좀 어떻게 진행을 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최근에 취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근로계약서상 이제 뭐 연봉이나 월급여가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이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근로
근로계약서에 월 세정급여가 250만 원이다 라고 하면은 세정급여는 250만 원이지만 세금이랑 4대 보험료 떼면은 월 시수령액으로는 뭐 200만 원, 뭐 22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예상되는 그 금액 기준으로 이제 사건은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그 정도의 금액이 찍혀서 들어오는지는 절차를 진행하면서 이제 법원이 또 확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법원이 어쨌든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은 최소 뭐 2-3달 이상 그렇죠. 가는 거는 뭐 분명하니까 그 즈음에 이제 법원에서는 뭐 2-3달치의 급여 명세서와 그 다음에 계좌로 실제 급여를 지급받은 내역도 이제 내봐라 라고 해서 그렇게 찍혀 있다라고 하면은 그 금액들을 뭐 평균 내거나 뭐 일정하다라고 하면은 그 금액이 기준으로 이제 사건이 진행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갓 취업하신 분들이 그냥 막연히 좀 이런 불안감은 좀 호소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제 갓 취업해가지고 개인회생 진행하면은 이게 뭐 위장 취업으로 좀 법원이 안 좋게 보지는 않을까 뭐 이러는데, 뭐 이제 말씀하신 것 속에 답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개인회생 절차 자체가 이제 뭐 이게 오늘 하루 이틀 하고 끝난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 기간 동안 진정하게 이 사람이 취업을 해서 근로 활동을 하는지를 법원이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고 어떤 여러 자료도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어쨌든 뭐 직장인의 어떤 개인회생 시 이제 평균 소득 산정은 사실 어렵지는 않은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프리랜서 분들, 그 다음에 일용직,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 이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직장인 근로자분들과 비교했을 때 소득 자체가 좀 들쭉날쭉하고 좀 산정이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어때요? 이분들도 사실 개념은 동일하겠죠? 1년치에 나누기 12 평균. 그렇죠. 네,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쟁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으로 따지는 게 이분들 입장에서는 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1년 전에는 수입이 괜찮았어요. 그러고 했는데 좀 뭔가 지금 이제 수입이 뭔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경우에는 사실 연 단위로 평균을 내는 것 자체가 뭔가 좀 억울하거나 좀 부적법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어떻게 좀 고정을 하고 계산을 하게 되나요? 사실 뭐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크게는 또 두 종류로 나눠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특정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지 4대 보험이 가입되지 않아서 단지 3.3%만 공제되고 나머지 금액을 이제 지급받는, 매월 일정액을 급여식으로 지급받는 분, 이제 뭐 이런 범주에 들어가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정말 그야말로 프리랜서여가지고 매월 소득이 뭐 등락이 정말 뭐 사업하시는 분들처럼 그런 분들도 있을 텐데, 일단은 특정 회사에 소속은 되어 있지만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뭐 1년치를 평균 낸다라고 해서 그게 그렇게 이제 달라지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직장인들과 뭐 사실상은 유사하다라고 봐야겠죠. 이제 뭐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 다만 이제 실제로 뭐 등락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 그건 역시도 사실은 그러면 저점을 소득으로 잡을 거냐 고점을 소득으로 잡을 거냐에 대한 이슈는 있을 수밖에 없고, 예를 들어서 고점을 소득으로 잡는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럼 적게 버는 달이 연속되거나 쭉 이어지면 돈을 어떻게 내요, 그죠? 반대로 저점으로 소득으로 잡는다라고 하면은 그 저점의 소득을 상회하는 달들은 그러면 그거는 다 채무자의 이득으로 귀속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역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1년치 평균으로 잡는 게 이제 합당한 거고, 다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작년, 재작년 대비 올해 정말로 안 좋아서 뭐 크게 일거리가 없어서 급감을 했다거나 정말 뭐 1-2년 사이에 소득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법원에 이와 같은 사정을 소명을 해서 실제로 작년 재작년은 요 소득으로 잡혀 있지만 앞으로 이게 개선될 여지가 없고 앞으로는 이런 정도로 예상됩니다, 아니면 현재 뭐 한 6개월을 평균 내봤더니 1년 평균 낸 거하고 뭐 현저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나 이런 사정들을 이제 주장해서 낮춰서 이제 진행할 여지는 있겠죠.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법원 입장에서는 또 의심이 되는 게, 그렇죠. 어쨌든 벌었던 돈인데. 그렇죠. 과거에 이만큼 벌었던 사람이 앞으로도 또 이걸 벌지 못하리란 보장은 없는 거고, 개인회생을 앞두고 급격히 소득을 낮춘 거 아닌가라는 의심은 항상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제 소득을 낮춰서 인정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이제 법원이 매년 소득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조건부 인가가 나올 가능성이 이제 매우 높다. 이제 요거는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소득은 일단 이렇게 산정하는 건 알겠는데, 프리랜서 분들은 어쨌든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회사 다니시는 분들하고 다르게 좀 비용이 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이런 비용은 사실은 좀 소득에서 공제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좀 실무적으로는 좀 어떻게 처리를
하게 공제 되나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은 특히나 이제 뭐 보험 영업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영업사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프리랜서 형식으로 3.3%만 공제하고 4대 보험 가입 안 되어 있고 급여를 지급받으시는 분들이 상당하거든요. 근데 수입의 상당 부분이 또 영업 비용으로 이제 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엔 그 영업 비용이 어떤 식으로 지출이 되는지 그리고 매월 그 지출한 내역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지출 내역이랑 영업 비용의 필요성, 실제로 지출했던 상황들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충분히 자료를 갖춰서 소명하면 이거는 당연히 소득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이제 영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고객이랑 술을 마셔야 돼요. 고객이랑 술자리를 해야 이 지금 영업이 이제 되는 거예요. 보험맨인데. 네. 예? 이 술자리만 가면 체결률이 뭐 100%예요, 그냥. 그러니까 술을 안 마시면은 안 돼. 그거 비용 공제가 되나요? 그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영업사원이다라고 했을 때 이제 뭐 매출 대비 몇 프로 한도 뭐 이렇게 법원에서 또 이제 정해놓은 기준은 있어요. 그러니까 영업사원별로.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한도 내의 범위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법원이 인정해줄 여지가 있겠죠. 결국에는 그 내역들과 그 필요성, 실제 그렇게 되고 있는지 여부 등등을 자료로 이제 잘 엮어서 법원이 충분히 납득할 만하게끔 소명을 하면 그건 뭐 인정이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뭐 합리적인 비용이고 영업상 필요하고 그게 잘 소명이 되면은 공제 가능하다.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러면 요거 만약 이제 프리랜서나 이제 뭐 일용직 아르바이트 분들 같은 경우에 소득이 좀 적어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저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 많이 주시거든요. 요거 좀 어떻게 답변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최저 임금을 넘어서 최저 생계비보다도 못 미친다라는 그렇죠. 건데 일단은 뭐 결론부터는 진행 가능합니다. 최저 생계비를 뭐 예를 들어서 1인 143만 원인데 내가 최저 생계비를 뭐 100만 원만 쓰겠다. 아니 뭐 한 110만 원 정도만 쓰고 나머지 갚겠다라고 하면 나한테는 최저 생계비 기준이 더 낮아진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내가 인정받는 최저 생계비 자체를 낮춰가지고 뭐 진행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다만 이제 법원에서도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사실 최저임금이 있는데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고 최저 생계비 정도의 수준 그거보다 낮은 급여를 받는다라면 도대체 왜 최저임금 이상을 돈을 받지 못하는지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은 없는지 그 다음에 이제 최저 생계비도 낮췄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는 건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집중적으로 물어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럴 만한 사유가 다 있으실 테니까 그런 사유들을 법원이 납득할 만하게끔 소명하면 그렇게 진행 가능하고 실제로도 뭐 진행된 사례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비단 최저 생계비보다 그냥 소득이 낮다, 일률적으로 그냥 안 된다 이것은 아니고 이제 뭐 구체적인 상황이나 사정을 자료를 통해서 잘 입증을 하면은 뭐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이제 말씀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조금 이제 더 나아가서 좀 심화 버전으로 좀 가면은 사실 이제 뭐 퇴직금이 또 굉장히 또 직장인 분들에게는 좀 하나의 보루처럼 큰 요소이고 재산 형성에 기여를 하는 부분인데 퇴직금 같은 경우도 개인회생을 진행을 할 때 청산가치에 반영을 해야 되나요? 뭐 요것도 항상 이제 나오는 쟁점이긴 한데 그러니까 뭐 결과적으로 결론만 말씀드리면 퇴직금은 2분의 1 반영하고 뭐 퇴직연금은 반영이 안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 조금만 자세히 설명드리면 제가 이제 법 조문 하나 갖고 왔는데 네. 요거 보면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정의 2조를 보면 6호에 퇴직급여 제도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뭐 중소기업 퇴직연기금 제도 및 퇴직금 제도를 말한다. 그러니까 퇴직급여 제도라 하면 퇴직연금과 퇴직금을 모두 다 포함한 제도고 퇴직연금 제도란 아까 말씀드린 것 퇴직연금만을 말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수급권의 보호라는 조항이 있어서 퇴직연금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는 말 그대로 압류를 못한다. 그럼 압류가 금지된 재산은 기본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으로 개인회생 파산제도에서는 안 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청산가치에 반영이 안 된다. 그래서 청산가치에 전부 퇴직연금은 반영이 안 된다라는 거고 근데 이 수급권의 보호에서 퇴직금은 빠져있죠. 뭐 그렇죠.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라는 내용에서 빠져 있어요. 그럼 퇴직금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근데 요거는 민사집행법에 또 보면은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246조의 압류금지 채권으로 해서 압류하지 못한다는데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 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그러니까 퇴직금이나 비슷한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채권은 2분의 1만 압류 못한다니까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만 청산가치에 반영된다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회사에서 퇴사를 하게 될 경우에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을 해주는지, 퇴직연금이 가입되어 있어서 이제 퇴직연금을 이전을 해주는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퇴직연금이 훨씬 유리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질문 또 있어요. 변호사님, 연말정산 받은 것도 연말정산 받은 것도 돈이 들어온 건데 이것도 소득에 포함이 되나요? 요 질문 주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연말정산의 그 성질을 정확히 이해하시면은 알 수 있는데, 연말정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매월 급여를 받으면서 뭐 자대보험이라든지 세금을 납부를 하잖아요. 근데 세금을 공제하고서 이제 실수령 금액으로 받는데, 그 공제된 세금이 사실은 확정된 금액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대략적으로 이렇겠거니 라고 해서 미리 떼서 일단 납부를 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1년이 다 지난 다음에 총 소득과 뭐 총 지출, 부양가족이라든지 여러 기타 요소들을 고려해가지고 이 사람한테는 이 정도 세금이 부과되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다시 더 많이 냈으면은 환급을 해주고, 더 조금 냈으면은 이제 다시 연말정산 뭐 토해내야 된다라고 해서 더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전년도 원천징수 영수증 1년치가 확정돼서 세금까지도 확정이 됐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세금을 토해냈든 뭐 환급 받았던 간에 그 금액이 다 연말정산까지 포함해서 반영이 된 것이기 때문에 반영된 거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뭐 특정 월에 받았다고 해서 그 금액이 소득으로 잡히는 게 아니라 직전 연도 원천징수 영수증 그 금액에 다 반영이 되어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깔끔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이게 요게 또 있네요. 직장에 이제 알려질까봐 이제 좀 두려워요 이런 건데, 뭐 사실 직장을 채권자로 넣지 않으면은 알려질 일은 없죠. 그렇죠. 크게는 사내 대출을 받은 경우 이거 같고, 혹 직장 동료한테 돈을 빌려서 동료한테? 그 동료분을 또 뭐 채권자로 넣는다라고 하면 뭐 그 동료분의 이제 입단속을 그렇죠. 시키시거나 뭐 그래야 될 수는 있겠죠. 근데 뭐 사실 이거는 뭐 직장이라서 알려졌다기보다는 채권자니까 당연히 그렇죠. 채권자니까 통지가 간 거고요. 뭐 직장이라서 알려지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직장인 그리고 프리랜서, 일용직,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고요. 그래서 개인회생 진행하실 때 소득 산정 어떻게 하고 기타 좀 궁금해하시는 포인트 위주로 한번 찝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또 영상을 보고 더 궁금한 게 있다라고 하시면 편하게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응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